안녕하세요. 전 2명의 아들을 가진 이제 50대가 다 된 여자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결혼했고, 남들보다 일찍 아들들을 낳았고, 그리고 남들은 경험하지 않았을 일까지 경험했죠.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에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려 합니다. 전 지방의 작은 도시에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 평범하게 대학도 갔죠.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 덕분에 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서울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평범하게 자란 것이 문제였을까요? 세상 무서운 걸 몰랐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남자친구? 그건 대학 가면 다 생겨.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만 하면 돼. 공부. 그 시절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만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연애는 아주 발랑 까진 학생들이나 하는 거라고 세뇌 아닌 세뇌를 하며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방법은 알려줬지만 연애하는 방법은 안 알려줬습니다. 네, 전 그렇게 멋모르고 대학 새내기 시절 같은 하숙집에 살던 오빠와 첫 연애를 하다 한 학기도 제대로 지나기 전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몰랐죠. 몰랐으니 용감할 수 있었죠. 여름방학이 되자 전 하숙집에서 짐을 모두 정리해서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아빠, 엄마, 저 임신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학교는 자퇴서 내고 왔고요. 오빠는 졸업 한 학기 남았으니까 빨리 졸업하고 취직한대요. 오빤 내일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같이 올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 먼저 왔어요. 그땐 왜 그렇게 어렸을까요? 부모가 돼서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며 그때 제가 생각나면 참 부끄럽고 죄송해지고는 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차마 임신했다는 딸내미를 때리지도 못하고 바로 방에 가둬두셨습니다. 당시 제 방이 가정집 3층이었는데 밖에서 문을 잠궈버리신 거죠. 넌 얌전히 있어. 내일 그놈 오면 아빠가 끝장낸다고 하셨으니까. 넌 내일 엄마랑 병원 가자. 전 밤새 울고는 다음날 창문 밖으로 오빠가 집으로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아빠가 오빠에게 하는 욕과 물건 던지는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쫓겨나는 오빠를 보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렇다고 1층으로 뛰어내린 건 아니고요. 옆집 옥상으로 뛰어내렸죠. 임신한 제가 3층에서 뛰어내려서 맨발로 쫓아오니 오빠는 큰일이구나 싶었나 봅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죽겠다며 버텼죠. 그렇게 3일을 버티고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들아. 아유, 이 모자란 것들아. 이게 오기로 될 일인 것 같아? 부모 그늘 아래서 비 피해가며 살 수 있는 인생을 왜 이렇게 빨리 버리려고 해?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 게 많은데.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왜 벌써 하려고 하냐고, 응? 아빠는 저희 결혼을 허락하시면서도 속이 잔뜩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죠. 그러나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은 게 너무 기뻐서 아빠의 그런 말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철이 없었던지요. 전 그렇게 20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철부지였죠. 다행인지 남편은 바로 취직을 했고 아이도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을 다닌다고 미팅을 하고 MT를 간다고 바쁠 때 전 첫째 아들과 새신랑 그렇게 함께 알콩달콩하게 보냈습니다. 의외로 그런 생활이 맞았어요. 아이는 귀여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유를 먹던 아이가 이유식을 먹게 되고 뒤집지도 못하던 아이가 벽을 잡고 일어나서 결국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 모든 순간이 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제 좀 살만하니까 둘째까지? 너 진짜 어쩌려고 그래? 너 진짜 네 20대를 다 애만 키우다 보낼래? 큰애 좀 키워냈으면 너도 사회생활이란 걸 할 생각을 해야지.
학교에 재입학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해보든지. 어떻게 된 게 그 좋은 나이에 애만 키우려고 둘째를 또 가져. 큰애가 2돌이 됐을 무렵 둘째가 생겼고 친정 부모님은 한껏 걱정을 하셨지만 전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존재가 세상에 또 태어나는 거니까요. 그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늘이 제 행복을 질투한 것일까요? 저희 둘째가 태어나고 저의 산후조리가 겨우 끝났을 무렵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빗길에 급하게 집에 오다가 음주운전을 하던 미친놈이 몰던 차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애들 아빠는 그렇게 영영 저희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덩그러니 놓이게 된 저와 아이들. 당장은 애들 아빠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생활할 수 있겠지만 그 후가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먹고 살 만한 일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우선 집에서 할 수 있는 상자 접기나 봉투 붙이기 같은 것들을 받아와서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준 엄마, 나 부탁 좀 하려고. 내 동생이 이번에 아이 이유식 시작하는데 도대체 아이가 먹지를 않는다네. 그래서 시판 이유식 사서 먹이려고 하는데 그게 좀 찜찜한가 봐. 그래서 내가 예전에 우리 딸 이유식 할 때 일준 엄마가 이유식 만들어줬던 거 나눠줬던 걸 이야기했거든? 우리 딸도 내가 만든 건 안 먹고 일준 엄마가 해준 건 되게 잘 먹었었어 말이야. 그랬더니 혹시 자기도 이유식 좀 만들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네? 물론 수고비랑 재료비는 다 부담하고. 특별히 요리를 배우거나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입이 짧았던 우리 아들, 이유식부터 잘 먹이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연구하며 음식을 만들었었고 그게 재미있어서 주변에 나눠주곤 했었는데 그걸 기억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주고 이유식을 만들어달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유식과 아이 반찬 전문가.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소개로 일이 들어왔습니다. 아이 음식이다 보니 좋은 재료 써달라. 깨끗하게만 만들어달라. 사람들의 요구는 그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재료를 아끼지 않고 마음껏 음식을 만들 수 있었죠. 그렇게 만든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일이더군요. 거기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따로 일을 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은 늘어갔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꽤 돈을 모아서 아이 음식 전문 반찬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 있는 사이 가게에서 장사를 했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차츰 멀리서 택배로 주문이 들어올 만큼 가게는 잘 됐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3곳의 분점과 10명의 조리 직원을 둘 정도로 가게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줌마들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 오지랖 넓은 분들도 계셨죠. 어머 정말 사장이야? 이렇게 젊은데? 에? 진짜 애 엄마라고? 애들이 초등학생이나 돼? 세상에 이렇게 젊고 돈도 많은데 아이까지 일찍 낳고 신랑 너무 좋겠다. 어머 혼자라고? 그래 내가 마침 딱 좋은 사람 알아. 우리 시당숙 조카인데 애가 공무원이야. 걔는 이혼했고 어때? 만나보지 않을래? 그러나 전 제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사랑스러웠고 돈은 잘 벌렸고 손님들은 제 음식들을 좋아해 주셨고 말입니다. 딱히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서 이 균형을 깨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들들이었죠. 저희 아들들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식으로 자라났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올백 맞았어요. 우리 반에서 저만 올백이에요. 선생님이 저보고 최고라고 하셨어요. 엄마, 나 선생님이 수학 영재반에 들어가 보라고 하는데 들어가도 되죠? 아이들은 옆에 붙어서 잔소리하는 엄마가 없는데도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아왔고 상을 타왔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중학교 들어갈 때쯤부턴 항상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 동생의 공부도 잘 챙겨줬고, 동생의 성적도 형만큼은 아니었지만 전교 30등 안에는 꾸준히 드는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일준 엄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준이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그 노하우 좀 알려줘봐. 응? 어느 학원 다녀? 과외하는 거 있어? 교재는 못 풀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더군요. 모두 어떻게 아들들을 그렇게 잘 키웠냐고 궁금해했고, 전 제 노력보다 훨씬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른 곳에 눈 돌릴 것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더욱이 큰아들이 결국 서울대에, 그것도 과 수석으로 턱하니 합격하였을 땐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고마워 일준아. 정말 해준 것도 없이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거 어떻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고맙기만 하고 엄마가 많이 사랑해. 큰아들이 대학을 간 이후에는 동생을 과외까지 시켜주며 도와주더니 결국 동생도 서울시립대 수석으로 합격을 했죠. 전체 수석으로 전 장학금을 받으면서 말이죠. 크게 사고 한 번 안 치고 집과 학교만 오갔던 아이들. 취미도 남자아이들답지 않게 책을 읽거나 형제가 둘이서 게임을 하는 것 정도였던 만큼 정말 속 한 번 안 썩이고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한 걸 모르겠더군요. 도대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대학교에 간 이후에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연애 한 번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하던 아이들은 여전히 저희 행복이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반찬가게는 이제 제가 하루 몇 시간 일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굴러가며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매달 큰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취직만 잘해주면, 좋은 아가씨들과 결혼만 해주면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나는구나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취업까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좋은 여자들이라며 사진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아들들은 또 큰 거부 없이 적당한 여자들과 선도 보면서 회사도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더군요. 그런데 너무나 모든 것이 잘 풀렸을까요? 가게도 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아들들 챙길 일도 줄어들다 보니 점점 여유 있는 시간이 늘어가더군요. 그러나 평생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어서였을까요? 갑자기 시간이 남아도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들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여행을 함께 다니거나 취미생활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대기업은 월급은 많이 주는 대신 정말 일을 많이 시키더군요. 아들들이 취직한 이후 정말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오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전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제 나이 또래가 많이 한다는 노래교실도 나가보고 도자기 만드는 곳, 테니스도 배우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혼자 하니까 영 재미는 없더라고요. 아들들, 엄마가 정말 제대로 놀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어쩜 이렇게 뭐라고 놀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지 좀 심각할 정도로 당황스럽네. 아들들은 뭐하고 놀아?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해? 술 마시는 거 말고 이것저것 배워봐도 별게 없고, 그렇다고 내가 벌써 노인대학을 다닐 수도 없고, 이건 시간하고 돈이 있어도 다 무용지물이네. 그러자 아들들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와, 엄마, 남들이 들으면 진짜 부러울 말을 어쩜 그렇게 진심으로 하세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재미가 없다니. 다른 사람들은 돈 많고 시간 많기를 얼마나 바랄 텐데요. 그래도 그게 다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사셔서 찾아온 행복이니 제대로 즐기세요. 그 즐기는 걸 못하겠다는데 참 재미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요즘도 딱 맞는 취미를 못 찾았어요?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 차라리 이제는 공장 규모가 된 반찬가게 작업실에 나가서 재료라도 다듬을까 할 때쯤 큰아들이 저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하더군요. 내가 보기에 엄마가 취미를 못 찾는 건 아무래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엄마한테 친구 한번 소개해 줄까요? 친구?
구미가 확 당기더군요. 그래? 누군데? 어떻게 하는 사람인데? 항상 믿음직한 아들의 추천이니 전 그때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소개시켜준 건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자 사람 친구였습니다. 엄마, 제가 거래처에서 알게 된 분인데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솔직히 엄마 우리 위해서 너무 재미없게 사셨어요. 우리 엄마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지금 우리 나이보다 젊었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남자라고 너무 불편해만 하지 마시고 좋은 친구다 생각하고 같이 취미생활 해보세요. 그 말을 들은 날 눈물이 나더군요. 20대 초반 정말 어렸던 그 시절.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샘만 남겨졌던 기억. 그 막막했던 순간들. 이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무서웠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함께했던 내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는 엄마를 위로하고 좋은 친구를 소개해 줄 만큼 컸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들이 소개해준 그 남자 사람 친구와 친하게 지내보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전 정수혁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준이랑은 일관계로 만났고 이준이도 소개받아서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저랑 어머님이 비슷한 점이 많으니 친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상처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착해서 손도 많이 안 가고 하던 일도 잘 돼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참 그거랑은 상관없이 많이 허전하고 외롭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재혼을 하라고 하는데 먼저 간 사람을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 안 내키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맨날 술이나 마시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유 이젠 체력이 안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애들도 좀 건강에 좋은 취미 가지라고 하는데 그게 혼자 하면 재미도 없고 참 세상 쉬운 게 없더라고요. 아들들 말대로 저와 공통점이 참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저와 달리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맛있는 음식점들, 경치 좋은 드라이브 길들, 즐거운 공연도 함께 다니고 당일치기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다닐 때는 재미없던 등산도, 노래방도 정말 재밌더군요. 전 그렇게 아들 덕분에 좋은 친구를 만났고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들들의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희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어느 날 아들들이 저에게 폭탄을 떨어뜨렸죠. 뭐? 무슨 일인데? 왜 남들은 들어가기 힘들어서 몇 년씩 고생하는 그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나 두 아들은 서로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사업을 해볼까 해서요. 이 회사가 월급 많이 주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고 싶던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괜찮은 아이템이 생각났어요. 주변에서 반응도 좋고 투자해 주시겠다는 분도 생겨서 우리 둘이 한번 해보려고요. 엄마가 도와주실 건 없어요. 원래 사업은 아이템만 괜찮으면 돈 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 거예요.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템이 괜찮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항상 무슨 일이든 알아서 하는 아들들이었지만 그땐 왠지 불안하더군요. 정말 괜찮은 걸까?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지만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런지 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업이라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제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투자자 돈이면 이것저것 참견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럴 거면 그냥 엄마 돈 가져가서 하지. 그러나 제 이런 고민을 들은 그 남자는 오히려 절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자식들이 부모 재산 뜯어갈까 봐 걱정인데 어떻게 이 집은 자식들이 자기 재산 탐을 안 낸다고 걱정을 하세요? 이거 자식 반듯하게 자랐다고 자랑하시는 거죠? 하긴 저라도 그런 능력 있고 똑똑한 아들들이 있다면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을 것 같네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을 놔주는 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식들 보호자가 되어서 보호를 했어야지만 이젠 아이들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혼자 설 수 있는 거, 그걸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게 우리들 일 아니겠나요? 조금은 불안해도 다 잘할 겁니다. 처음 저 아이들이 일어섰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러다가 넘어질까, 다치는 건 아닌가. 단 한순간도 눈을 뜨지 못했지만 어느새 아이들은 누구보다 잘 뛰어다니고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불안한 게 엄마 마음이겠지만 그것도 결국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건 이럴 때 많은 힘이 되더군요. 그 남자의 말은 저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 힘있게 들렸습니다. 이제 슬슬 떠나보낼 때가 되었다는 그 말. 곧 결혼도 하고 독립해서 가정도 꾸릴 아이들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말. 부모도 이제 새롭게 본인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 전 어느새 그 말에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변한 모습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던 안부 전화는 어느새 줄어들고 제가 거는 전화도 시큰둥하게 받거나 바쁘다고 급하게 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이면 집으로 오던 것도 연락 없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들들이 먹을 음식들을 만들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바람 맞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돼서 반찬을 챙겨들고 아들들 집으로 가도 항상 비어 있었고 전 엉망인 집을 치워주고 반찬을 정리해주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 여사 진짜 안쓰러워 죽겠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정말 짝사랑이라니까요. 자식들은 알아서 세상 잘 살아가는데 부모가 이렇게 애가 닳다가 골병이 든다니까. 그거 자식 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부모 인생을 살아야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겨야죠. 그래야 자식도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내가 이 여사 아들들 일하는 거 본 사람이잖아요. 믿어도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들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엄마가 자기들 걱정하다 몸이라도 상해봐요. 그게 진짜로 자식을 위하는 길일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여사는 자식들 걱정은 그만하는 게 자식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남자는 제가 불안해할수록 오히려 아들들의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여사가 하도 불안해서 아들들 일을 좀 알아봤는데 역시 이 여사 아들들이더라고요. 똑똑하니 어찌나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던지 이러니 바쁘지. 주변에서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아주 젊은 사업가 형제가 등장했다고 시끌시끌해요. 이거 이어서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엄마가 큰 사업가니 그 피가 아들들한테도 간 모양이에요. 역시 핏줄 어디 안 갑니다. 우리 딸도 이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노는 것만 좋아해서 제 카드만 노리고 그저 부럽습니다. 전 그렇게 아들들의 소식을 그 남자를 통해서 간간히 들으면서 아쉬움을 달래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들 뿐이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을 놓고 말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들이 언제 날 실망시킨 적이 있었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이번에도 당연히 알아서 잘하겠지. 내 아들들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며 바빠진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더군요. 그 남자를 만난 지도 그쯤이 되었죠. 여사,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질 줄 몰랐어요. 그저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젊은 시절에 그 기분이 됐나 봐요. 매일매일 이 여사랑 뭘 해야 하나가 제일 중요해지고 집에 데려다 주고 나면 헤어지기가 싫고 일하다가도 멍하니 이 여사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때요? 이 여사는 아직도 내가 친구인 걸로 좋아요? 이제 우리 한 발짝 더 나가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는 친구 말고 부부합시다. 젊은 애들처럼 재고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 아까워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합칩시다. 젊은 사람들처럼
요란하게 결혼식 갈 것도 아니고 혼수다 뭐다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까운 친구들 모아놓고 식사나 하고 혼인신고하고 이 여사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도 우리 신혼여행은 좋은 데로 가자고요. 아주 세계 일주 크루즈를 가볼까요? 100일쯤 바다 위에서 살면서 자식들 따위 싹 잊어버리자고요. 아니면 아예 신혼집을 어디 하와이? 그런 데다 구입해서 날라버릴까요? 어때요? 이 여사가 원하는 거 말만 해요. 내가 다 현실로 만들어줄게요. 다시 떨리지 않을 것 같은 심장이 뛰더군요. 20살 애들 아빠를 보고 처음 설레었던 그 기분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이 사람이라면 나도 남은 여행 여유 있고 평온하고 또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며칠 고민한 후 결국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니 우리 아들들이 더 간절해지더군요. 아무리 마음으로 독립을 시킨 아들들이라고 해도 여전히 제 우선순위 1위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1주나 2주나 요즘도 많이 바쁘니? 잘들 지내고 있는 거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 할 수 없이 메시지 남겨. 밥은 거르지 않고? 운전할 때는 조심히 다니고 있지? 술 마시면 절대 운전대 잡지 말고 누군가와 나쁜 인연 만들지 말고. 이제 이런 잔소리 필요 없는 우리 아들들이란 거 알면서도 엄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1주나 2주나 엄마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랑 살림 합치기로 했어. 너희들과 상의를 하고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서 엄마도 아쉽다. 이거 들으면 엄마한테 연락 좀 해줄래? 혹시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나 여유가 없더라도 엄마랑 그 사람이 합치기로 한 날에는 얼굴 보여주고 같이 밥 먹자. 요란하게 결혼식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한 지인들과 너희들에게 축하받고 같이 가서 혼인신고 하기로 했어. 호적상으로는 그 사람이 너희 아빠가 되는 거니까 그날은 꼭 얼굴 보여주렴. 부탁할게. 그렇게 보게 된 메시지는 아들이 읽었다는 표시가 생겼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 날이 가까워졌지만 전 기쁨보다는 복잡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아주 간단하거나 짧은 연락 말고는 아들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던 전 나에게 뭔가 서운한 게 있나?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아닌가? 일은 잘 되고 있나? 서운한 마음 반, 걱정하는 마음 반에 계속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루하루 시간은 지났고 다음 날이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재혼을 알리는 언약식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까지도 아들들에게는 연락이 없었죠. 이대로면 아들들도 없이 아들들에게 서류상 새아버지를 만들어주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마음에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드디어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어요. 엄마가 우리보다 젊은 나이에 혼자가 돼서 우리 둘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금 이 메시지를 읽으시면 바로 내일 언약식은 취소해 주세요. 아니 그보다 지금 당장 지갑 하나만 들고 어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숨어 계세요. 그러고 계시면 남은 일은 제가 다 해결할게요. 엄마 옆에 있는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희도 속았어요. 저희는 엄마의 행복을 말해서 그 사람을 소개해 준 건데 왜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엄마 지금 엄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악명 높은 사기꾼 사채업자예요. 저희도 속았어요.
저희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을 뺏었고 제 돈을 다 거덜내고 이제 엄마 돈까지 노리고 있어요. 엄마,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이게 엄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일 거예요. 엄마, 우리가 너무 순진했고 너무 멍청했어요. 미안해요. 더 이상 연락은 못하겠지만 꼭 행복하세요. 그리고 어서 도망가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평소와 다르게 횡설수설하는 메시지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다고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대로 언약식을 진행하는 건 당연히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갑자기 너무 염치 없는 부탁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제 아들들이... 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들들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다행히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울 어느 허름한 모텔에서 술과 약에 취해 쓰러져 있는 아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나마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해서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고 나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 그제서야 그동안의 모든 사정과 진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너는 평생 복사도 안 해봤냐? 왜? 학교에서 복사하는 방법은 안 알려줘? 얼씨구 호치께서 찍어놓은 꼬라지 봐라. 너 줄맞춤도 모르냐? 어래라? 이면지는 왜 끼어들어갔어? 너 산업 스파이지? 어디 회사 기밀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빼돌리려고 그래? 난 진짜 너 같은 새끼가 제일 싫어. 공부 좀 했다고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개기네 새끼들. 너 앞으로 기대해라.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시작은 어떤 보고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입사한 아들들은 의욕이 넘쳤고 열심히 준비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게 회의 시간에 보니 작성자가 그 팀 과장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제 보고서가 과장님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도 편달이요? 여기 과장님 지도랑 편달이 어디 들어갔는데요? 저 이거 퇴근 시간 이후에 따로 시장 조사하고 연구해서 작성한 겁니다. 완성된 거 보고할 때 말고는 과장님께 이 일에 대해 입도 뻥끗한 적 없고 제가 보고한 이후 어떤 피드백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과장님 지분이 대체 어디 있다고 작성자 이름이 과장님으로 바뀐 건데요. 당연히 아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과장이 그 후 사내 괴롭힘을 시작한 것이었죠. 막말은 기본에 이상한 트집을 잡고 중요한 전달 사항도 누락시켜서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업무상으로도 복사나 커피 심부름, 청소, 회의실 세팅처럼 자질구레한 것들만 시키면서 인사고과까지 엉망으로 주는 일의 연속이었죠. 처음엔 저희 아들들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던 팀원들도 과장의 화풀이가 자신들에게도 번지는 게 무서워서 점점 외면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아들들은 회사 안에서 왕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공부만 잘했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르바이트 한 번 안 시켜봤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모범생으로 항상 주변에서 칭찬만 듣던 아들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나 다름없었고 결국 퇴사까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당장 사표를 쓰고 나올 순 없으니 이직을 준비하며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중 몇 가지 아이템을 창업 박람회에 제출한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게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남자. 원수 같은 사채업자 새끼였던 것입니다. 야, 이거 아이디어가 정말 끝내주는군. 내가 찾던 딱 그런 아이템이야. 그래? 아, 이걸 자네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아, 돈이야 내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지. 이런 대박 아이디어야 무조건 성공할 텐데, 아, 필요한 게 얼만가? 말만 하게.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저희 아들들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접근한 그 사람. 내일이면 저와 함께 언약식을 하기로 한 그 사람이 바로 그 바닥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나쁜 놈들은
본능적으로 호구들을 알아본다고 했던가요? 그런 놈의 레이더에 우리 아들이 딱 걸린 겁니다. 공부는 많이 한 것 같고 능력도 있는데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몰라서 등쳐먹기 딱 좋은 그런 호구들 말이죠. 돈이 더 필요하다고? 아유, 뭘 걱정을 하고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더 투자한다니까. 자네들은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부지런히 연구만 해서 얼른 시제품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도 이게 뭐 세금이다 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형식적이긴 한데 여기에 사인 좀 부탁할게. 편법이긴 한데 이런 서류가 있으면 내가 혜택을 좀 많이 받거든. 처음엔 제대로 된 투자가 맞았습니다. 아들들도 변호사인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초기 투자 계약서는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독소 조항이 없지는 않았지만 거의 벤처다시피 한 저희 아들들에게 투자해주는 조건으로는 거의 파격적이었던 거죠. 거기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을 부탁할 때마다 호쾌하게 돈을 더 보내주는 남자에게 저희 아들들은 마음을 놓아버린 거였죠. 그러면서 성별만 다르지 저와 처지가 비슷한 그 남자를 보며 우리 엄마랑 친구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던 것이죠. 처음엔 정상적이었던 계약서가 어느새 투자가 아니라 저희 아들들이 돈을 빌린 차용증이 되어버렸고 아들들은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하며 계속해서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와, 이거 어쩌나? 아니, 이렇게 일이 커지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서로 정리할 타이밍 아닌가? 아니, 나는 두 사람이 있고 돈을 빌려줬는데 돌아오는 돈은 하나도 없고 나가는 돈만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자네들 어머님을 보니까 돈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어머님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야? 아들들 실수니까 어머님이 기꺼이 마련해 주시겠지? 그치? 그러나 아들들은 혹시라도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아플 것을 걱정해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이것도 자식들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데 나도 참 야박하게 굴 수도 없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양보를 해야지. 여기에 사인만 해. 사인만 하면 나도 당분간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줄게. 이제 곧 제품이 완성될 것 같다고 생각한 아들들. 그렇게만 되면 모든 돈을 한 번에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한 아들들은 그 사채업자 놈이 내민 서류에 다시 한번 사인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코너에 몰려서 이성적인 생각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겠죠. 그 후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잠을 자? 야, 이 새끼들아. 남의 돈을 가져다 썼으면 일을 해야지. 어디서 참을 쳐자고 있어. 야, 너 가서 양동이에 참을 좀 가지고 와서 이 새끼들한테 부어버려. 너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이놈들 딴짓하거나 졸 것 같으면 욕실로 끌고 가서 찬물 샤워 좀 시켜줘.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정신 번쩍 들게 뒤통수도 좀 만져주고. 아들들의 신체 포기각서까지 손에 넣은 사채업자는 아들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템의 특허권까지 빼앗은 후 휴대폰을 뺏어서 외부와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한 상태로 감금을 해서 계속해서 다른 아이디어들을 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라고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저와 가끔 하던 통화도 철저한 감시 아래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만 알릴 정도로 짧게 통제당했던 것이었죠. 아들들은 그렇게 24시간 감금이 돼서 일만 했지만 아무리 해도 빚은 질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 자신들도 모르게 본인들의 빚이 엄마인 제가 연대 보증인으로 사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만들어진 서류니 사문서 위조로 소송이라도 걸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할 일이었지만 이미 계속된 감금 생활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던 아들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 것이었죠. 그러다 잠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탈출을 하는데 성공해서 저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살렸는데 그때 그 메시지가 도착했던 것이죠. 제가 그 원수놈, 그 사채업자 놈과 다음날 재혼을 하겠다는 메시지요. 아들들은 그 메시지를 보고 놀라서 당장 그 사채업자 놈에게 연락을 했죠. 너 이 새끼 감히 우리 엄마를 노려?
내가 너랑 우리 엄마가 재혼하는 걸 두고 볼 것 같아? 웃기지 마. 내가 입만 열면 우리 엄마는 너 같은 새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 너 허튼 수작하기만 해봐. 내가 너 죽여버릴 테니까. 그러나 달고 다른 사채업자를 이기기에 저희 아들들은 너무 순진했죠. 아이고 이거 왜 이러나. 내일이면 아버지 아들 사이 됐는데 뭐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험악하게 굴어. 이거 아버지한테 혼 좀 나야겠어. 아들들은 자기들 때문에 엄마인 제가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죠. 너 이 새끼, 내가 당장 경찰서 갈 거야. 니들 다 고소할 거라고. 아이고 그러십니까? 참 나도 안타깝네. 이거 우리 부모 자식 간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렇게 틀어지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도 재혼은 포기하는 수밖에. 그런데 이거 어쩌냐. 니들이 나한테 쌓이는 소리들이 잔뜩이야. 이건 뭐냐. 니들이 나한테 사업자금 10억 빌린다는 소리고 연이율 23%, 한 달씩 이자를 못 갚으면 복리로 늘어난다고 하네? 이건 또 뭔가 약속한 날짜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 넘긴다는 소리도 있고, 이건 그 유명한 신체 포기 각서고, 을은 갑이 원할 때 신체를 포함한 모든 걸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기 보이지? 여기 지정도 꽝 찍었잖아. 그래, 도망가 봐. 그런데 기억하지? 나한테 니들이 빚을 못 갚으면 그 빚은 니들 엄마가 대신 갚아준다는 연대 보증각 써 있는 거. 야, 화려하다 화려해. 니네 엄마 이거 자식들 잘못 둬서 아주 핀털털이 되겠다 야. 결국 이번에도 저희 아들들이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돈이요. 어떻게든 우리가 갚을 테니까. 다 갚을 테니까. 저희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예? 엄마는 상관없잖아요. 다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우리 엄마만. 우리 엄마만 좀 그냥 두세요. 저희가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가 다시 일해서 갚을 테니까. 아이고 효자났네. 그런데 니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일해야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는데. 아마 평생 죽기 전에 다 못 갚을걸?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앞으로 50년 그렇게 갇혀서 일할 수 있냐고. 그런데 내가 내일 네 엄마랑 결혼하면 네 엄마 재산이 다 내 거가 되니까 그걸로 니들 빚 까줄게. 좀 모자란 건 네 엄마 앞으로 잔뜩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할게. 알지? 이제 재혼만 하면 네 엄마의 법적 상속인은 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눈 한번 칠끈 감어. 그럼 내가 이 서류들은 다 찢어줄게. 그럼 니들은 빚 한 푼 남지 않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때? 너희는 빚 사라져서 좋고 나는 돈 받아서 좋고. 악마의 속삭임이었죠. 그리고 아들들은 그 상황에서 결국 결심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자신들이 이 세상을 떼고 엄마가 그 빚을 상속하지 않으면 끝나는 일이달고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제 아들들이 저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것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뇨. 그러나 전 혼자서 아들들을 지키며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여자 혼자, 그것도 20대 초반의 여자가 아들들을 키운다는 것.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채업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거였습니다. 아들의 메시지를 받은 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경찰총장 사모님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전에 손주들이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던 사모님이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와서 손주들의 음식을 부탁했었고, 전 천연 조미료만 사용한 건강식단로 그 손주들의 아토피를 치료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정말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줄 저도 몰랐죠. 그렇게 경찰총장님의 도움으로 아들들을 늦지 않게 병원으로 옮긴 전 교도소로 자원봉사를 다닐 때 알게 되었던 재소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나쁜 놈을 상대할 방법은 누구보다 범죄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거기서 얻은 조언으로 전 누구보다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 외에도 그 사채업자들에게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여사, 이런 거 다 소용없어.
다 힘만 빼고 돈만 쓰는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뭐 얼마나 있다 나올 것 같아. 나 금방 나와. 그렇게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까? 내가 이 여사랑 이 여사 아들들 얼마나 귀찮게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그런 거 아니면 이 정도로 그냥 서로 끝내고 있자고, 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범죄자를 벌주기 너무 시시하더군요. 우리 아들 일도 아무리 높은 형량을 받아도 끽해야 2년 정도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범죄자들에게 들은 조언처럼 사채업자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사건을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저희 아들들 사건으로만 깜빵에 집어넣었고 형기가 끝날 때쯤에 맞춰서 다른 피해자의 사건을 소송 진행했습니다. 그 사채업자는 그렇게 사회에 나올 생각에 들떠있다. 그 안에서 계속 썩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또 나올 때 되면 또 다른 피해자. 그렇게 또 형량이 끝날 때쯤 또 다른 피해자. 전 그렇게 10명이고 100명이고 그 사채업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모두 모아서 그 새끼가 다시는 그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게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일에 제가 그동안 번 모든 돈이 다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거기다 그 사채업자가 들어간 교도소가 제가 자원봉사하던 교도소인지라 제가 알고 있는 재소자들도 많더군요. 전 지은죄를 반성하고 사회로 나온 재소자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면 저희 공장에 일자리를 주거나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줬었는데 그 때문인지 저를 좋게 생각하는 재소자들이 많았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고 흥분한 그 재소자들은 얼마든지 도움을 줄 테니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들에게 감금돼서 잠도 못 자고 괴롭힘을 당했으니 그 사채업자가 잠을 못 자게 계속 깨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맡겨만 달라고 자신만만해 하더니 다음에 봉사를 가서 보니 그 사채업자 얼굴이 아주 하얗게 질려있더군요. 한동안 치료를 받은 아들들은 다행히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찾아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전 다시 강한 엄마가 되어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건 역시 아들들 옆에 있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고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엄마라는 것도 깨달았거든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전 그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고 느꼈고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 앞으로는 더 정신 차리고 노력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